네, 안녕하십니까. 전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심장혈관내과 박수영 간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은 내용인데 이제 한번 정리하는 개념에서 바스큘라 클로즈 디바이스 타입이랑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페이션트 케어에 대해서 케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대 셀딩거 테크닉이 도입된 이후에 한 40년 후에 바스큘라 디바이스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동안 매뉴얼 컴프레션과 비교하였을 때 더 바스큘라 클로즈 디바이스가 월등하게 낫다기보다는 합병증 측면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더 어느 부분에서 낫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임상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한 명이 붙어서 지혈을 해야 되는 이제 노동 집약적인 지혈 시간 자체가 감소되고 이제 큰 사이즈로 이제 하는 시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술에 대한 부담감이나 아니면 ACT가 프롤ონ게이션 되어 있거나 안티코아귤레이션 에이전트 쓴 환자들에 있어서 의료진들의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혈 시간 감소와 얼리 앰뷸레이션을 통한 환자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고 지혈 감소로 인한 입원 기간 단축에 있어서는 이제 다 일관된 복과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쓰고 있지 않은 바소시를 제한 연구들을 알아보면요, 대표적인 연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페모실, 엑소실, 매뉴얼 컴프레션을 비교한 ISAR 연구에서는 이제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에서는 비슷한 효과를 보이지만 이제 헤모스타시스 타임은 굉장히 줄이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페모실이랑 매뉴얼 컴프레션을 연구한 클로즈업 연구에서는 이제 다른 슈도 애뉴리즘이나 인펙션, 바스큘라 서저리와 같은 메이저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했으나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OCM 이상의 라지 헤마토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VCD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플러그나 실런트를 이용한 제품이 있고 아시다시피 수처 타입, 잘 사용하지 않지만 바스큘라 클립 타입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플러그나 실런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페모실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 플러그를 이용해서 혈관 밖과 혈관 안에 폴리머 디스크로 샌드위치 형태로 지혈하는 기구입니다. 이제 시술 방법은 아실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삽입한 모양을 보면은 이제 안쪽 디스크는 좀 넓적하게 크게 생겼고 바깥 디스크는 원형으로 동그랗게 생겼고 이거 두 개가 이제 실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프렌치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제 3mm 이상의 혈관에 공고되고 있으며 디스크가 분해된 시점인 90일 이후에 재천자가 가능합니다. 삽입한 후에 7일 이내에 이렇게 울트라 소노그래피 상으로 보면은 안에 리니어한 쉐입의 앵커가 보이게 되고 6개월 후에 팔로업을 해봤을 때는 이제 대흡수되어 있지만 이제 하이퍼플레지아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모실과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엔지오실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트라바스큘라 앵커가 있고 이제 바깥쪽에 스몰 콜라겐이 샌드위치 형체처럼 눌러서 지혈하는 기구입니다. 6프렌치, 8프렌치 디바이스 사이즈가 있고 이것도 이제 분해되는 시점인 90일 이후에 재천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콜라겐이랑 이제 디스크라는 차이뿐만이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넣는 삽입 과정에서 이제 다 대부분의 컨셉은 비슷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콜라겐 자체가 디스크처럼 단단하지 않고 한 번에 딱 이렇게 고정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위드드로 시키면은 템퍼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술자가 이걸 손으로 지그시 이제 어느 정도 텐션을 주면서 이 콜라겐을 누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비교해 보면 샌드위치 형태로 지혈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비슷하고 이제 앵커가 안쪽에 앵커 디스크가 존재하고 90일 이후에 재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컨셉을 잡은 제품들을 이제 저희가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너 디스크가 이제 첫 번째 빨간 색깔 그림을 보면은 이너 디스크가 안에 칼시피케이션 레전에 걸려서 아웃 디스크는 바깥쪽으로 디플로이가 된 경우에 이 가운데 연결된 봉합사 자체가 느슨하게 되고 이너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래쪽 사진을 보면은 칼시피케이션 레전에 이너 디스크가 디플로이 되고 그다음에 아웃 디스크까지 바로 디플로이 되면서 헤마토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은 엔지오실 사용하면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컨셉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펑처 사이트에 이제 칼시피케이션 있는 경우에 앵커가 딱 이렇게 원활하게 잘
부착되지 못해서 이 하살부 방향으로 이제 헤마토마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아까 템퍼링 시키는 기구 자체를 과도한 힘으로 민 경우에 콜라겐과 앵커가 전부 다 엠볼라이제이션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본 컨셉과 같이 칼시피케이션 앵커가 디플로이 되고 바깥쪽에 콜라겐 스폰지가 디플로이 된 경우입니다. 또 하이펑처가 된 경우가 이제 오른쪽 위쪽 사진인데요. 하이펑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앵커가 잘 고정되었으나 콜라겐 자체가 혈관 펑처 사이트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템퍼로 지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헤마토마가 생기지 않고 잘 된 것처럼 보이나 이 템퍼를 뗐을 때 블리딩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익스트라 페리토니얼 블리딩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밍스 컨트롤입니다. 실런트 베이스드 바스큘라 디바이스입니다. 이거 밍스 컨트롤은 이렇게 봤을 때 실런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건 자세히 살펴보면 팁 부분과 뒤쪽의 실런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팁 부분은 혈관 벽에 부착되면은 체액과 만났을 때 폐하의 영향으로 이제 혈관 벽에 아예 어디전이 되게 되고요. 뒤쪽에 있는 밍스 실런트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제 그 체액과 합쳐졌을 때 세네 배 정도 확장되게 됩니다. 시스 사이즈는 5프렌치용과 6, 7프렌치용이 있으며 발룬 앵커 때문에 12cm 이하의 시스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컨셉은 혈관 내에 남는 물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관 내에 남는 물질이 없고 이너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발룬의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룬의 양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앵커 시킬 때 텐션 또한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커가 두 개 있어서 발룬을 하는 발룬 마커와 그 앵커링 시키는 텐션 마커가 모두 다 표시되게 됩니다. 그 실런트 디플로이 후에는 2분간 지혈 시간을 꼭 유지해야 되며 실런트가 확장되는 시간입니다. 밍스 그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시술자의 손에 이제 그립의 텐션을 느끼면서 실런트를 슬리브를 통해서 실런트를 삽입하는 기구입니다. 다음은 엑소실이라는 제품이고 엑소실 같은 경우에도 혈관 내에 리티놀 와이어를 통해서 앵커링을 하면서 텐션을 주면서 디플로이하고 바깥쪽은 그 PGA 플러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밍스나 엑소실 같은 제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앵커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디플로이하게 되면은 엠볼라이제이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디케이터 마커가 중요합니다. 인디케이터 마커를 활용해야 했지만 앵커 자체가 칼시피케이션에 걸릴 수 있어서 엔지오그라피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사진은 엠볼라이제이션 된 사진입니다. 수처 타입의 퍼클로저입니다.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가장 많은 사이즈를 커버할 수 있는 액티브 클로저 디바이스입니다. 8프렌치 이상에서는 2개의 디바이스를 권고하고 있고 라지볼 시술에서는 프리클로즈가 가능합니다. 재천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법은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클로즈는 그 리티놀 클립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메탈 임플란테이션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메커니컬하게 클로징이 되기 때문에 루멘의 다이아메터나 디지털 플로우에 영향이 없습니다. MRI는 직후에 사용 가능하나 영상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 간호는 제가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환자 케이스로 어떤 식으로 환자를 케어하면 좋을지 그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72세 환자분이셨고 176에 바디웨이트 59kg 된 환자였습니다. 집에서는 혈압이 125에 70 정도 유지됐던 환자분입니다. CT상에서 미드LAD의 레전이 있어서 이제 작은 CAG를 하기 위해서 입원하셨고 시술 가능성 때문에 이제 안티프레드 에이전트를 시술 전에 로딩했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찍어봤을 때 LAD는 다 괜찮았고요. 서코스에 레전이 있어서 FFR을 했는데 괜찮아서 이제 메디컬 팔로업을 하기로 한 환자였습니다. 이제 여기 시술하신 교수님께서 워낙 이렇게 밍스를 루틴하게 사용하셨던 교수님이어서 그냥 저희는 엔지오그라피를 해보고 이제 뭐 칼시파이드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밍스를 사용하자 그래서 그냥 루틴대로 밍스를 바로 사용했던 케이스고요. 이제 밍스도 저희가 펑처 사이트만큼 발룬 다 내려오고 잘 되겠지 했는데 환자분이 여기 지금 사진상에서 그때는 좀 이렇게 심했었는데 사진 찍어놓고 나니까 별로 심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헤마토마가 거의 10 곱하기 10cm 가까이 차오른 상태였고 매뉴얼 컴프레션을 충분히 한 후에 병동을 간 환자였습니다.
환자분이 차트상에서는 이제 뭐 125에 70이었지만 이제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전이라고 부르죠. 이제 병원만 오면은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는 환자였고 시술 중엔 혈압이 계속 190대 이상 유지되었습니다. 그 키랑 몸무게를 생각해봤을 때도 BMI를 계산해 보았을 때 뭐 19 정도 나와서 이제 되게 많은 환자분이셨고요. FFR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헤파린도 그 kg당 100유닛으로 많이 준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자한테 썼을 때 이제 기록에 보면은 이제 밍스로 GR하였으나 실런트가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셀라인으로 이제 푸시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떼낸 상태였고요. 헤마토마가 있어서 매뉴얼 컴프레션을 시행하고 침대로 옮겨서 컴프레션 후에 병동으로 옮기고 헤마토마 사이트에 대해서 인계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환자 블리딩은 이미 생긴 거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저희는 시술실을 나가면 대부분 이제 마음을 놓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저희 간호사들은 이제 주치의한테 이제 잘 봐야 된다. 병동에도 인계하고 간호사한테도 인계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를 남기는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PDA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헤마토마 사진을 다 병동으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병동에서 이제 이거는 병원 PDA로 이렇게 이미지를 저희 쪽으로 올려준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 지혈이 잘 돼서 퇴원하셨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본인이 루틴하게 밍스를 쓰고 있지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 했었으면은 다 좋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케이스라서 소개드립니다. 바스큘라 클로저 디바이스는 지혈 시간이 단축되고 환자의 편안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다양한 기구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임상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VCD를 사용 전 안전한 사용을 위해 NGO를 반드시 시행하고 퇴실 후에도 퇴실 직전에 환자의 시술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연속성 있는 간호를 위해 중환자실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지혈에는 참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인간의 손을 벗어나는 디바이스는 없는 것들이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저희 병원의 사례를 들어봐도 지난번 타비 환자였는데 시술까지 너무 잘 됐는데 병동 올라가서 뭐 브리딩이라든지 헤마토마가 생기면서 하이퍼볼레믹 샥으로 해서 안타까운 환자 한 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 지혈기구도 디바이스나 이미지나 여러 가지 것들에 비해서 좀 획기적으로 뭔가 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혹시 패널 선생님이나 아니면 옆에 계신 선생님 또는 어디언 선생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이성호 선생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지혈이 그 안에서 캐스랩의 안에서 벌어진다면은 끝났고 다른 뭐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동에 올라가서 슈드 에너지즘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병원에서는 되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까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다른 병원에서도 좀 참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슈드 에너지즘이 커졌을 경우에 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타과로 의뢰를 하는지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교수님들께서 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런 병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 직접 가서 다 확인하시고 컨설트 여부를 결정하시긴 하시고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이제 프로토콜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제가 저희 병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결국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협조를 많이 얻어야 돼서 계속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이 초기에 뭔가를 좀 처리를 해주면 선생님 말씀하신 다른 다과에 무슨 컨설트 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뭐 헤마토마가 생기면 무조건 우선 손으로 눌러라. DPA를 체크하고 손으로 눌러라. 그다음에 이게 여기 지금 대목이 안 나오는데 특히 라디알 밴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에 대해서 풀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라. 좀 풀어다가 피가 나면 시트가 좀 젖을 수는 있지만 뭐 크게 큰 사고에 벌어질 일 없으니까 좀 풀어서 안위를 좀 확보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병동 선생님들이 계속 저희들이 또 말씀드리고 무슨 아카데미든 프로그레스든 뭐를 해서 계속 병동 선생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지혈 부분에서 좀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전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병원은
일반적으로 피머럴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포크로즈를 쓸 일이 극히 좀 제한적인데 PTA를 하거나 탑이 요새 케이스가 많이 늘어서 탑이 케이스 할 때 저희가 이제 프리크로징 해놓고 이제 포크로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반대쪽이나 레디알 쪽 아테리가 하나 더 펑처가 돼 있으면 꼭 포크로즈 하고 난 다음에 엔지오 카테타 넣어서 꼭 엔지오해서 확인하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컴플리케이션이 없어졌어요. 저희는 그 전에는 다이섹션 그리고 슈처돼 가지고 플로우 없어져서 컬러 체인지 오고 굉장히 이벤트가 많았었거든요. 한 1년에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만에 갑자기 그렇게 해서 확 몰리는 바람에 꼭 루틴으로 확인을 해라. 그런 방침을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기 박상무 선생님 네.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세션을 정리 네, 시간이 다 되셔서 네, 짧게 말씀드리면 실런트 타입은 IF에 맞게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저희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PCI 끝나고 바로 이제 실런트 타입의 클로저를 쓸 때는 원래 레커멘데이션 ACT로 확인하고 200인가 150인가 이하로 됐을 때 쓰라고 레커멘데이션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다릴 시간 저희도 없어가지고 쓰긴 쓰는데 아무튼 저희 그런 이벤트 많아가지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거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셔서 다음 연전 선생님을 유미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